네, 자 이번 시간에는 329페이지 19번이죠. 19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기타 거래 계속 연습하는데요. 19번 문제는 업무용 복사기를 하이마트에서 구입하고 대금 300만 원을 삼성카드로 결제했다. 삼성카드로 결제했다.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부채니까 부채 증가는 대변. 복사기는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는 자산이므로 유형자산인 비품. 네. 복사기를 소모품비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복사기라든가 프린터기라든가 컴퓨터, 뭐 공기청정기 또는 에어컨 이러한 것들은 이제 우리 사무실에 쓰는 여러 가지 도구잖아요. 예, 우리가 장기간이라는 건 1년을 생각하시면 돼요.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효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산은 우리가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죠. 유형자산이라는 것은 물리적 형태가 있다 해서 유형의 자산. 그래서 이제 유형자산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으로 내용연수 동안에 비용으로 나누어 처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유형자산으로 잡아야 되고, 무형자산이다 그러면 물리적 형태가 없으나 장기간에 걸쳐서 쓰는 무형의 자산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구입했다. 우리 회사가 ERP 프로그램을 구입했다 또는 회계 프로그램을 구입했다 하면은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물리적 형태는 없으나 여러 해 동안 사용하면서 우리 회사에 효익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무형의 자산인 소프트웨어로 계정과목을 처리해가지고 이것도 그 무형자산에 해당되는 내용연수 동안에 나누어서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형자산에서는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에서는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복사기는 비품으로 유형자산으로 잡아야 된다. 자, 입력을 할까요? 자, 10월 19일입니다. 10월 19일로 날짜 고치시고요. 3번 차변이 비품. 거래처는 그냥 비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적요에다가는 복사기 구입. 금액은 300만 원. 대변이 미지급금. 거래처는 삼성카드가 되는 거죠. 삼성카드에 앞으로 지급을 해야 돼요. 적요는 복사기 구입을 그대로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300만 원. 차변의 비품 자산 증가이고요. 대변의 미지급금 부채 증가인데 부채 계정과 부채 거래처 코드는 99601로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다음 2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상품 운송을 위한 중고 트럭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라고 그랬어요. 자, 취득과 관련된 세금은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자산 취득과 관련된 세금.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출금전표로 써도 되죠. 출금으로 하시고 자산 처리할 때는 무슨 이유로 요 세금을 냈는가를 보니까 트럭을 취득하면서 낸 취득세예요. 트럭은 계정과목이 뭐냐면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유형자산으로 처리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차량 운반구로 자산 잡아야 돼요. 그래서 차변은 차량 운반구가 와야 됩니다. 자, 출금전표로 한번 작성해 볼까요?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10월 20일로 날짜 고치시고 9분에다가 1번 출금 차량 운반구 208 거래처 필요 없죠. 예, 적요에다가는 취득세 2번 적요 만들어 놨네요. 2번 네 35만원 이렇게 하시면 차변의 차량 운반구 자산 증가,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이런 입력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 네. 저는 이번이 다른 게 아니 해결됐어요? 네. 예. 출근 전표가 안 했어요. 이걸 만약에 출금으로 안 하고 대체 전표로 입력한다면은 차변이 차량 운반구고 대변이 현금이고 그렇게 두 줄로 입력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21번으로 넘어갈까요? 자, 21번은 어떤 문제냐? 판매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400만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20번이라든가 19번은 유형자산의 취득이었다면 21번이 바로 무형고정자산, 즉 무형자산의 취득입니다. 프로그램이 개정 과목이 뭐냐면 소프트웨어라는 개정 과목을 씁니다. 소프트웨어. 그래서 차변의 소프트웨어 400, 대변의 보통예금 4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0월 21일로 고친 다음에 3번 차변의 소프트웨어 거래처 적요에다가는 판매관리 프로그램이라고 씁니다. (400만원)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이고요. 103번 보통예금의 경우에는 거래처의 코드를 꼭 입력해 주고 가야 돼요. 98001이 됩니다. 다음은 22번으로 넘어갑니다. 매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 3천만 원을 국민은행 앞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50만 원과 취득세 6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지급을 두 가지로 했어요. 3천만 원 당좌수표 발행했고, 예.
자, 지금 질문한 게 뭐였냐면은 만약에 전표를 21일로 입력해야 되는데 내가 20일 날짜에 입력했다. 이걸 고치는 방법은 삭제하고 21일에 가서 다시 입력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삭제하고 다시 입력하는 것보다는 이동하는 게 편합니다. 예, 이동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만약에 이 전표가 21일로 입력한 건데 원래는 20일 날 입력해야 되는데 내가 이 날짜를 잘못했어요. 자, 잘못된 전표 요 체크박스 있죠. 차변 대변이니까 두 개를 다 체크하시고 오른쪽 위를 보시게 되면 이동이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이동을 누른 다음에 이동할 날짜를 여기다 입력해 줘요. 입력하고서 밑에 가서 이동하면은 전표가 그대로 해당 날짜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지우고 그 날짜에 가서 다시 입력해도 되지만 아마 이동하는 게 빠를 거예요. 자, 지금 이제 22번인데 22번은 지금 지급을 두 가지로 했어요. 수표로 지급한 것이 있고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요 지급한 것만 한번 따져보면은 현금 지급했으니까 요거는 현금은 대변. 그렇죠? 110만 원이. 그 다음에 수표로 발행했습니다. 수표 발행하면 우리 회사에 어디에서 돈이 인출되죠? 당좌 예금에서 인출이 됩니다. 계정 과목에 당좌 예금이라고 있죠. 대변. 네. 자, 그러면 자, 당좌 예금에서 3천만 원 지출됐고 그리고 현금으로 지금 110만 원이 지출됐어요. 요 50하고 60. 이 내용이 다 뭐냐면은 3천만 원은 토지 대금이고 그리고 50만 원은 요 토지를 부동산을 통해서 사는 바람에 수수료가 나가고 중개료. 그다음에 취득세. 예. 취득세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110만 원을 현금으로 오늘 취득세도 납부하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지급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차변에 오는 것이 뭐가 될까요? 네, 토지죠. 토지. 이 차변에 오는 게 토지인데 3천만 원만 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 중개 수수료 모두가 토지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에요. 그래서 3,110만 원이 토지가 되는 거예요. 차변의 토지가 3천만 원이 아니라 3,110만 원.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입력할까요? 자, 10월 22일로 고치고 3번 차변에 토지를 코드로 입력하고 거래처는 지나가고 저교에다가는 그 입력을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당한 거 있어요? 써야 되는데. 네. 그래서 매장 신축 토지 구입 이렇게 하시고 3,110만 원 31 100 000 대변 수표를 발행했다 우리 회사가. 그러면 당좌 예금에서 인출 102번 당좌 예금. 예금이 어느 은행 거냐 하는 거죠. 국민은행 당좌 수표죠. 국민은행 엔터 3천만 원. 또 대변 101번 현금이죠. 101번이. 예,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고. 자, 저교에다가는 중개료 콤마 취득세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중개료하고 취득세 1100 플러스 110만 원이
중개료하고 취득세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차변의 토지 3,110만원 자산 증가가 되고요. 대변의 당좌예금하고 현금 두 개 다 자산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유형 자산은 증가하고 유형 자산이 증가하고 당좌 자산이 감소하는 그러한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산의 총액에는 변화가 없으나 유동자산은 감소하고 비유동자산이 증가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다음 2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나약상사의 파산으로, 파산이라는 건 회사가 망한 것을 파산이라고 그러죠. 나약상사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200만원이 회수 불능하여 대손처리를 하였습니다. 단 대손처리 시 대손충당금 잔액을 조회하여 처리해야 됩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월 23일 기준으로 우리 회사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과연 200만원 이상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합계 잔액시산표 메뉴가 여기 장부에도 있고 오른쪽에 결산에도 있습니다. 두 개 다 똑같은 거예요. 아무거나 클릭해 주시고요. 파산으로 대손 처리하고자 한 날짜 10월 23일 날짜로 조회를 합니다. 10월 23일. 자, 당좌자산에 있는 외상매출금 먼저 찾은 다음에 그 밑에 대손충당금을 잔액으로 봅니다. 자, 외상매출금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5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50만원에서 50만원을 차변에 기입해 가지고 이걸 먼저 상계하고, 그럼 150만원 부족한 것은 대손상각비로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분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대손처리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외상매출금 대손처리하니까 대변에 자산감소 못 받게 됐으니까 차변에 오는 게 대손충당금 아까 남아있던 50만원 대손충당금이 50만원이 되겠고요. 모자라는 150만원은 대손상각비 150이 됩니다.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대손상각비가 150. 이렇게 되면은 10월 23일 날짜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제로가 되겠죠. 없어지겠죠. 그리고 판매관리비의 대손상각비가 150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할까요? 10월 23일 일반전표에 23일 대변에 108번이 외상매출금입니다. 자, 거래처 코드 넣어야죠. 나약상사. 적용은 파산으로 대손처리. 금액은 2 플러스 차변에 109번 을 왜 쓰느냐면요,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9번이 됩니다. 자,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면 되고요.
적용은 그대로 엔터로 복사하시면 되고 50만원 50만원 되겠습니다. 또 차변에 대손삼각비 800번대 걸 써요. 835 대손삼각비 거래처 그냥 지나가고 적용도 파산으로 대손 처리 그대로 이용하시고 150만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외상매출금의 대손 처리 분계였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론 때 대손 처리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의 설정이라든가 나중에 대손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뭐 들은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이 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외상매출금과 바드러움을 공부할 때 요 대손 처리도 같이 공부해야 하거든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24번으로 갈까요? 24번 1월 2일 부실 상사에 대여한 단기 대여금 500만 원이 부실 상사 파산이 났군요. 그래서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대손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아까 것은 외상매출금, 우리가 상품을 판매한 외상매출금이 나약상사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해서 대손 처리했고, 지금은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게 됐어요. 거래처가 파산이 돼가지고. 자, 똑같은 파산이지만 조금 전의 것은 영업과 관련된 매출 채권을 못 받게 된 부분이니까 판매관리비인 대손삼각비로 처리하지만, 이거는 지금 돈을 대여해준, 돈을 빌려준 거란 말이에요. 돈을 빌려주는 것은 신발을 판매하는 우리 회사의 업종하고 관계가 없는 행위예요. 이 영업과 관계없는 것으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한 것은 영업의 비용으로 해야 되니까, 이것은 만약에 대손 충당금이 없는 또는 모자라는 부분을 뭘로 처리하느냐, 기타의 대손삼각비로 처리합니다. 기타의 대손삼각비는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되는 계정과목이에요. 영업의 비용. 조금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그냥 대손삼각비는 800번대 판매관리비로 처리했죠. 지금 이 건은 우리 회사의 사업인 신발 도소매업과 무관한 대여금에 대한 파산입니다. 대손입니다. 그래서 기타의 대손삼각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 요거 잊지 마시고요. 우선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해요. 시산표에. 아까 열어놓은 시산표로 한번 가볼까요? 합계잔액 시산표. 뭐 날짜가 하루 차이 납니다만은 24일로 그냥 조회를 한번 날짜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10월 24일 기준으로 단기 대여금을 먼저 찾으시고 그 밑에 대손 충당금이 있는가 봤더니 없습니다.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은 지난 결산 때 예상을 못한 거예요. 대손이 발생하라는 하리라는 것을 예상을 지난해 결산 때 했다면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이나 바드러움의 대손 충당금 같이 설정을 해 놓았겠죠. 해 놓았겠지만 예상을 전혀 안 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손 충당금은 없으므로 지금 대여금이 1200만 원이 있지만 여기서 500만 원이 지금 대손 처리해야 되잖아요. 500만 원을 모두 뭘로 처리해요? 기타의 대손삼각비로 처리하는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일반전표로 와가지고 24일로 바꿔볼까요? 10월 24일 대변의 단기대여금 114 거래처 부실 상사 적요는 거래처 파산 금액은 500만원 차변 기타로 검색해 보세요. 차변에 기타를 입력해서 검색해 보면 934만 기타의 대손 상각비 있죠. 네, 거래처는 방향키로 지나가고 네, 적요는 3번 만들어 놨네요. 대여금의 대손 금액은 500만원. 네, 이렇게 단기대여금은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단기대여금이 대손이 발생했을 때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다. 장기대여금도 마찬가지. 장기대여금이나 단기대여금 모두 대손이 발생했을 때는 기타의 대손상각비인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알고 계십시오. 2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창고용 건물을 동신사에 임대하고 이번에는 우리가 임대를 했네요. 조금 전에는 우리가 임차 계약을 어느 회사하고 맺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창고가 좀 여유 공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임대하고 10월분 임대료 25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랬습니다. 현금 받았으면 2번 입금전표 잡으면 되고요. 계정과목은 그냥 임대료예요. 임대료는 영업의 수익 계정과목이에요. 임대료. 그러니까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임대료 이렇게 두 줄로 입력해도 되고 입금전표 해가지고 한 줄로 입력해도 됩니다. 자, 저는 입금전표로 입력하겠습니다. 10월 25일 9분에다가 2 하면 입금이 되죠. 임대 904 영업의 수익입니다. 거래처는 동신 거래처 꼭 안 넣어도 돼요. 이건 수익이기 때문에 이왕에 넣어주면 더 좋겠고 적요는 창고 임대료를 받은 거죠. 창고도 건물이니까 1번 여기 쓰시면 되겠고 금액은 25만원 이렇게 하시면 차변의 현금이 25만원 대변의 임대료가 25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산 증가 수익 발생 자 26번으로 갑니다. 국제 구호단체에 판매용 상품을 기부했습니다. 네, 타계정 대체거래의 문제가 나왔네요. 자, 타계정 대체거래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이러한 재고자산을 목적에 맞추어서 판매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그걸 우리가 타계정으로 대체하는 거래다 이렇게 말합니다. 타계정 대체 거래는 상품 계정에 적요 8번을 반드시 넣어줘야 되고요. 지금까지 다른 거래들은 적요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코드로 넣어도 되고 그냥 타이핑만 해도 되고 그랬다면은 지금 이 26번과 같은 타계정 대체 거래는 적요 8번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이 8번 적요를. 그러지 않으면 손익계산서가 틀려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상품이 판매로 일어나지 않고 지금 여기에 국제구호단체에 기부했으니까 기부금 처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품이 기부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말에 요 100만 원이 창고에 없을 거 아닙니까? 100만 원어치 상품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말에 재고조사를 해가지고
기말 재고 상품액이 얼마다라고 이제 결산자료 입력에다 입력을 할 때 요 100만 원도 빠진 금액이 입력이 돼요. 그러면 그 빼가지고 나머지가 뭘로 돼요? 상품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가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출 원가로도 100만 원이 포함되고 또 영업의 비용으로 기부금으로도 비용이 들어가고 비용 100만 원이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막아주는 게 바로 이 적요를 가지고 막아줘요. 그래서 적요 8번을 넣어주면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기말상품 재고의 고유에 타계정 대체 100만 원 이게 미리 입력되어 있어요. 조금 이따가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계정 대체 거래는 원가로 회계 처리한다는 것도 앞에서 설명을 한번 했었죠. 시가를 입력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반영해야 될 경우는 부가세 예수금 반영을 시킬 때는 공급가액에다가 시가 입력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거래에서는 지금 부가가치세를 무시하고 문제를 낸 거예요. 만약에 이 상품이 매입세 공제를 받은 거라 하면은 일반 전표에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일반 전표에 입력할 텐데요. 그거는 어떤 전제냐면은 이 상품을 10월 26일 날 우리가 기부할 때 10월 달에 매입한 상품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11, 12 자, 11, 12에 매입한 요 3개월에 매입한 매입세액은 다음해 1월 25일 날 매입세 공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0월에 이 신발을 사가지고 10월에 기부를 하면은 매입세 공제 안 받은 상품을 기부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 부가세 예수금을 발생시키지 않아도 돼요. 왜냐? 요거 우리가 나중에 1월 달에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안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공제받지 않는 것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은 상품을 기부했다. 이런 전제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날짜가 10월 26일입니다. 26일. 대변의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이 감소하죠. 146번 거래처는 그냥 국제구호단체라고 해서 국제구호단체 적요에다가 꼭 8번을 넣어주세요. 코드 8번 타계정으로 대체 금액은 원가 100만원 차변의 기부금이죠. 거래처 똑같이 엔터로 지나가시고 적요는 상품 기부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상품 기부 금액은 100만원. 네, 상품을 어느 단체에 기부했을 때 회계 처리는 이렇게 됩니다. 대변의 상품, 차변의 기부금이 돼요. 차변의 기부금, 대변의 상품 원가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품의 적요 코드 8번을 꼭 넣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걸 넣어야만이 지금 한번 잠시 들어가 볼까요? 자,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아직 결산은 조금 다음 시간쯤에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자동 결산을 할 때 쓰는 결산자료 입력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1월부터 12월까지 확인 단추 그냥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양식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결산할 때 요 기말 상품 재고액을 여기다 입력할 건데 미리 지금 7번 해가지고 타계정으로 대체액 100만 원 여기 나타나 있죠. 방금 입력한 전표에서 상품 대변에 입력할 때 적요 8번을 넣었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요. 그걸 안 넣으면 이게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말상품 재고에 여기다 입력해서 이게 매출원가가 계산이 되는데 매출원가에 100만 원이 더 더해져 버리는 거예요. 빼질 않게 되니까. 그러면 그게 틀린 거다 이거예요. 밑에 지금 기부금으로도 처리가 돼 있는 거예요. 영업외 비용에 기부금도 지금 100만 원 들어가 있거든요. 결산자료 입력에 가보면은 반영이 돼 있고 8번 적유를 안 넣으면은 매출원가에 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틀린다 이거예요. 자, 결산자료 입력은 일단 닫아주세요. 다음 27번 보겠습니다. 농협의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12만원 중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자, 보통예금 대변이 되겠네요. 10만원. 왜 10만원인지 아시겠죠? 2만원 빼고 이체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천징수, 우리 회사가 법인이죠.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것은 다 뭐예요? 예수금이에요. 예수금. 우리가 종업원에게 급여 지급할 때 공제하는 거 이것도 예수금으로 부채로 잡잖아요. 지금은 종업원이 아니라 농협에 이자를 주면서 농협의 이자에 대한 우리가 이자가 12만 원을 이번 달에 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비용. 비용 발생 차변입니다. 농협의 이자 비용 12만 원을 납부하면서 그 중에 2만 원을 우리가 원천징수했다 이겁니다. 원천징수 금액은 2만 원이에요. 그래서 2만 원 뺀 10만 원만 입금시켰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은 12만 원, 대변의 예수금이 2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서울은행이 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예수금은 우리가 다음 달 10일 날, 즉 11월 10일 날 세무서에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신고를 해서 납부를 한다. 자, 그러면 10월 27일 날짜로 입력을 합니다. 일반전표 입력 가셔서 27일로 날짜 바꾸고 차변의 이자 비용 931번이고요.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시고 적요에다가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죠. 차입금에 대한 이자인데 뭐 적당한 적요가 없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농협 이자라고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3번? 차입금이자 보통 인출? 그거 써도 되겠네요. 보통예금에서 줬죠? 3번. 차입금에 대한 보통 인출. 금액은 12만 원. 자, 대변의 예수금 254. 거래처는 지나가시고 적요는 예수인데 예수를 여기다 적요는 좀 타자를 해주는 게 좋겠네요. 농협 이자 원천징수. 농협 이자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우리가 했습니다. 2만 원. 그리고 또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보통예금의 은행 거래처를 보면은
서울은행인가요? 서울은행. 서울은행 보통 적요는 아까 건데 아까 거 복사를 여기서는 할 수가 없죠. 농협이자라고 하죠. 농협이자 10만원.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보통예금의 거래처 코드 빼먹지 마시고 2만원을 예수금으로 처리한 예수금으로 부채 증가로 본다는 거,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요.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점점 더 복잡한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2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8번이죠? 2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동상사에 대여한 단기대여금 500만원과 이자 25만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회수했다. 이건 뭐 복잡하지 않죠. 자, 보통예금 회수, 차변의 보통예금이라는 얘기고요. 단기대여금을 받으면, 우리 외상매출금을 받으면 대변의 외상매출금 가듯이 단기대여금을 회수하면 대변의 단기대여금. 그리고 이자를 받았으면 이자 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이자 수익이 대변에 가는 거예요. 수익 발생. 네, 우리가 빌려준 돈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오늘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 자산 증가하면서 대변의 단기대여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하고 이자는 이자 수익으로 발생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력을 합니다. 일반전표 날짜 28일이고요. 3번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보통예금의 은행은 서울은행. 서울은행 보통. 적요에는 단기대여금 회수. 하시면 되고, 금액은 525만원. 그리고 대변은 단기대여금 114번 안동상사. 단기대여금 채권이니까 거래처를 코드로 넣어야죠. 102번 안동상사. 적요 엔터로 단기대여금 회수 500만원 대변에 입력하고, 또 대변에 이자 수익, 우리가 받는 이자니까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은 거래처는 뭐 코드로 안 넣어도 됩니다. 그냥 엔터로 치면서 안동상사를 자연스럽게 복사하고 지나가면 되고, 코드로 넣을 필요는 없고요. 적요에는 뭐 바로 단기대여금 회수하면서 이자니까 적요는 그냥 엔터로 위에 거 똑같이 복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25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 거래처 코드, 대변의 단기대여금의 거래처 코드는 빼먹지 마시고 잘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29번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복잡해 보입니다. 29번. 자, 만기가 도래한 서울은행 정기예금. 네, 정기예금 개정 과목 하나 나왔어요. 1000만원을 해지했습니다. 예금이 그럼 없어졌겠네요. 그러면 대변으로 가야 되겠네요. 예, 1000만원짜리를 해지하고 예금의 원금과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이자 253,800원, 이것을 서울은행 보통예금으로 입금하였다.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까 보통예금 차변 와야 되겠네요. 가로 열고 이자 소득은 30만 원인데 자 이자 소득 대변 가야 되겠네요. 이자 30만 원이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이자 수익이죠. 대변 가야 되겠네요. 이자 소득 30만 원. 그 다음에 법인세 42,000원, 법인 지방소득세 4,200원. 그래서 그걸 뺀 것이 이제 수령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예금으로 받은 돈이 요만큼이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이거를 분리해야죠. 요거. 법인세 42,000원하고 법인 지방소득세 4,200원 요 두 개를 합치면 이제 46,200원이 나오겠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처리하느냐? 자, 은행에서는 저걸 애수금으로 처리할 거예요. 왜냐? 은행에서 서울은행에서 원천징수한 거니까. 네, 서울은행이 우리 3일 우리가 지금 그 유형상사죠. 우리 회사 유형상사에다가 이자를 지급하면서 지금 저걸 빼고 지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서울은행 입장에서는 저 공제한 것이 예수금이에요. 자, 그러면 당한 회사, 우리 회사 법인이 원천징수를 당했어요. 당하면은 자산이 됩니다. 무슨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냐면 선납 세금이 돼요. 자산으로. 처음 나왔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법인이 원천징수를 당했다. 그러면 그건 자산이다. 개정과목은 선납세금. 자,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은요, 개인하고 달리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영업이익, 즉 당기순이익에 대한 거라든가 법인세 차감전이익, 그런 영업이익에 대한 세금이나 또는 돈을 예금해가지고 벌어들인 저런 이자 소득이나 다 법인의 소득으로 봐서 하나로 통합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법인세 제도예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의해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은행에 법인이 예금을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해요. 법인도 개인하고 똑같이. 예. 법인이 예금을 하든 개인들이 예금을 하든 예금을 해서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4% 더하기 1% 15.4%를 원천징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은 그것을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신고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지만 법인은 이 이자 소득 30만 원도 법인의 소득으로 합산해가지고 나중에 법인세로 일괄적으로 과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납세금으로 정리를 했다가 나중에 결산 때 이것을 법인세로 미리 납부한 법인세로 대체를 시켜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법인이 예금을 해지할 때, 만기 때 해지할 때 은행으로부터 징수당한 그 원천징수 세금은 자산으로 처리한다. 그것은 개정과목이 선납세금이다. 이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요 예제가. 자, 그래서 지금 정리를 다시 해보면 차변에 오는 건 보통예금입니다. 1025만 3,800원. 그리고 또 차변에 선납세금이 옵니다. 자산이니까. 이렇게 차변이 여기 두 개가 와요. 선납세금하고 보통예금.
그리고 대변에는 이렇게 두 개가 갑니다. 정기예금하고 이자소득. 이자소득이 아니라 이자수익이죠. 이자수익이라는 개정과목으로. 차변 두 개, 대변 두 개예요. 네 줄로 분계를 해야 돼요. 상당히 복잡하죠. 일반 전표에 네 줄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대변부터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29일로 날짜 바꾸시고요. 10월 29일로 날짜 바꾸시고 4번 대변의 정기예금. 정기예금은 거래처가 서울은행. 서울은행의 코드가 두 개죠. 정기은행 코드, 정기예금 코드 쓰시고 저교에다가는 만기. 만기라고 그냥 써주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1,000만 원. 또 대변 하나 더 있죠. 대변의 이자 수익. 엔터. 적여도 그냥 만기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 이자 수익은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대변의 합계가 1,030만 원이고 또 차변.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 보통예금이죠. 코드에 서울은행 보통. 금액은 10253 800이죠. 요게 은행에 들어온 거고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거고 또 차변에 선납세금 지금 처음 나온 개정 과목이 선납세금 거래처 안 넣어도 돼요. 뭐 만기 그대로 써도 됩니다. 아니면 만들어진 거를 쓴다면은요 1번 쓰는 거예요. 만들어진 거를 쓴다면 1번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만들어진 걸 만약에 쓴다 그러면 1번에 있는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그게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 46,200원이 돼요. 46200. 이렇게 하면은 차변이 보통예금 선납세금, 대변이 정기예금 이자수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선납세금 다 자산이에요. 두 개가 다 자산 증가고 대변의 정기예금은 자산인지죠. 자산이죠. 자산 감소가 1,000만 원이고 이자 수익은 수익이죠. 수익 발생이 30만 원이고 이렇게 결합이 된 거예요. 이 거래는 자산 증가 1,030만 원, 대변에는 자산 감소가 1,000만 원, 수익 발생이 30만 원. 이러한 결합으로 회계 처리가 되는 겁니다. 네, 요 29번과 같은 문제는요. 우리가 그 예제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가끔 나오니까. 그래서 반복적으로 좀 연습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30번부터 또 우리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